안녕하세요. 아주 가까운 우리의 미래, 포스트 1984 디스토피아가 다가오고 있다.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다가오는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미래는 그게 디스토피아다. 그 어떤 모습의 디스토피아가 될 것인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야,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하냐? 여러분, 점쟁이는 짧게 얘기하죠. 뭐 어느 남쪽에 있는 학교를 가, 어디로 이사 가.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죠. 그렇지만은 사회과학은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들으시고 뭐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믿으시고 또 준비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게, 이 분석은 보수적 접근도 아니고 진보적 접근도 아닙니다. 있는 현상을 그대로 분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좌파적 접근이냐 우파적 접근도 아니죠. 이 내용이 무슨 친정부적이거나 반정부적이거나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전혀 무관합니다. 또 이렇게 들으시고 최근에 음모론이란 얘기가 많이 나도는데, 야, 이거 무슨 뭐 일루미나티, 무슨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이런 얘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회가 또는 거기에 있는 개인들이, 우리나라죠,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개인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 접근을 했죠. 왜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러는가? 그러다가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왜 해외로 이민을 가는가? 그 심리적 기전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마니아도 없고 포비아도 없다. 제목이 왜 마니아도 없고 포비아도 없냐? 이제 세상 모든 게 불안하니까 그걸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이제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니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불안하니까 모든 것이 공포스럽죠. 그래서 이제 포비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그게 무슨 행복한 삶입니까?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디스토피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즉 마니아도 안 되고 포비아도 없애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죠. 그 옆에 책이 바로 이제 거시적 접근을 한 건데, 윈스턴의 귀한 포스트 1984 디스토피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풍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사회가 어떻게 디스토피아로 바뀌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최근에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자유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당히 제약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자유스러운 세상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데는 안면 인식 카메라를 전부 다 설치해서 지하철을 탈 적에도 그 안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스마트폰 기록만 보면 우리의 하루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이 정보를 국가가 장악했을 적에 개인의 자유는 또는 프라이버시는 보장받을 수 이제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게 결국 미래의 디스토피아 사회가 되는 겁니다. 포스트 1984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조지 오웰은 1984를 통해서 국가가 물리력으로 그 구성원들을 어떻게 억압하느냐를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리력, 즉 경찰을 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포스트 1984 디스토피아에서는 디지털 기술로 사람들을 감시하고 이제 억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자아의식이 없어집니다. 프라이버시가 없어지면은 자아의식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거에 대한 경고가 바로 윈스턴의 귀한 포스트 1984 디스토피아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런 디스토피아론을 전개할 적에는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또 우리 사회를 꼼꼼히 관찰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책을 쓴 다음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이제 반대말이죠. 유토피아는 없는 세상이죠. 가상의 세계죠.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토피아가 그리스어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다 유라는 접두어라 그럴까 이런 걸 보면은 없다라는 뜻이죠. 존재하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이죠. 가상의 세계죠. 그래서 이거를 이상향이라고 한다. 이 말을 퍼뜨린 사람은 토마스 무어입니다. 그래서 1516년에 유토피아라는 소설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야, 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영국 사람이죠. 앞부분하고 뒷부분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은 유토피아 아시겠지만은 영국 사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귀족들, 성직자들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수탈하는가.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 비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유토피아다 해서 조그만 섬나라죠, 섬나라. 그리고 평등사회죠.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책을 놓고 이게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사상을 소설로 만들었다라는 분석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절대 왕정, 그러니까 군주 국가에서 공화국이나 또는 입헌 군주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상을 반영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질서를 제시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토피아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게 디스토피아죠. 이 디스라는 접두어라 그럴까요? 접두사는 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유토피아라고 한국에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많이 쓰이기 시작한 거는 20세기 들어와서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가 살기 좋은 우리의 이상향이라면은 디스토피아는 살기 힘든, 이게 어느 정도 살기 힘든 사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살기 힘든 세상, 그를 의미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소위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디스토피아 3부작이 있습니다. 크게 디스토피아는 두 종류가 있어요. 디스토피아 3부작이라는 거 전부 다 소설이죠. 그 세 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예브게니 자마친이 쓴 우리들이라는 소설입니다. 우리들. 요겁니다. 알려진 바로는 예브게니가 이 책을 원고를 완성한 게 1920년이에요. 근데 이게 1920년이면 예브게니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가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성공을 하면서 이 러시아 제정이 무너지고 소련이 돼버린 거죠. 근데 예브게니는 볼셰비키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정 때 볼셰비키 혁명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체포도 되고 구금도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볼셰비키 혁명 지지자였어요. 지지자였는데 17년에 혁명이 성공되고 소비에트 체제 또는 사회주의 체제가 막 건설이 되는 과정에서 실망을 한 겁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쓴 책이 우리들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1920년에 완성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소련 사회를 비난하는 책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발간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 원고가 외부로 유출이 돼가지고 1924년에 영어로 먼저 출판이 됩니다. 그랬다가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 책이 다시 소련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금서가 돼버렸어요. 예브게니는 그 후에 소련 당국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파리로 망명할 겁니다. 그래서 1937년에 파리에서 죽었습니다. 소련 체제에 대한 비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이제 실망에서 온 거죠. 그 소설에 보면은 참 희한한 게 디스토피아를 서술하는 작품들을 보면 꼭 절대자가 존재해요. 이 헉슬리에는 포드가 존재하고,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는 조지 오웰의 1984에는 빅브라더가 존재하고, 그러면 예브게니의 우리들에는 누가 존재하냐? 은혜로운 분이죠.
이때는 레닌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레닌이 살아있을 때라서 레닌을 그렇게 비꼰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은혜로운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상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말살이 되죠. 그래서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전체주의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부작을 이 예부게니의 우리들, 그 다음에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조지 오웰의 1984 이제 세 개를 드는데 그 중에 대조적인 작품이 그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하고 조지 오웰의 1984입니다. 토마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1932년에 출간이 됐죠. 그 당시가 뭔가 하면은 막 대량 생산이 막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 포드 시스템이라 그러죠. 뭐 테일러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대량 생산, 벨트, 컨베어 벨트에 해가지고 그래 그 당시로는 굉장한 그 기술의 발전이다 해가지고 헉슬리는 기술 문명 사회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과학 기술이 발전할 경우에 이런 세계가 온다. 그러면 그 세계도 역시 세계를 지배하는 독재자입니다. 포드. 그 포드는 누구냐?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를 만든 헨리 포드. 헨리 포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을 출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해요. 공장에서. 이게 인공수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배양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인간의 유형을 결정해요. 180가지로. 그리고 태어날 때 계급이 결정됩니다. 가장 위의 계급이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해서 180가지 유형의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 없죠. 공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영아 때 세뇌 교육을 시키죠. 영아가 뭘 한다고 세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액션, 리액션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을 집어넣죠. 여기서 나타나는 거는 쾌락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질서입니다. 질서가 딱 있는데 그래서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풍요로운 세계고 쾌락. 그래서 소마라는 약이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약이겠죠. 예, 좀 약한 거. 그래서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러면 그걸 먹죠. 예, 아주 수시로 먹습니다. 소마. 이 쾌락과 풍요. 특히 최상위 계급인 알파들은 뭐 좀 먼 거리를 간다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데이트하러 갈 때도 헬리콥터를 타고. 그러니까 풍요. 그 다음에 쾌락. 그런데 질서는 유지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질서도 유지되고 풍요롭고 쾌락, 플레저죠, 플레저. 쾌락하면 우리말로 쾌락하면 좀 나쁜 어감이 오지만은 플레저죠, 플레저. 그런 세상이 왜 디스토피아인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멋진 신세계의 주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984,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죠. 이건 아시다시피 1949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원고 완성은 1948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판사에다가 보냈죠. 그래서 논의를 거치고 원래 제목은 조지 오웰이 생각했던 거는 유럽의 마지막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출판사가 이건 좀 이상하다 해서 뭐라고 제목을 붙일까 조지 오웰이 고민을 하다가 1948년에 원고를 완성을 해서 미래의 세계,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묘사했기 때문에 48 숫자를 바꿔가지고 84로 했다. 이건 뭐 널리 알려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949년에 이제 발간이 됐는데 이때 조지 오웰의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발간되고 뭐 요즘 말로는 정말 대박을 터트린 거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근데 그 다음해인 1950년 1월 21일 날 병원에서 사망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 전에 조지 오웰의 이름을 알린 작품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동물농장입니다. 애니멀 팜. 1945년 8월에 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한 2달 있다 출간됐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나오죠. 나폴레옹이라는 이제 돼지 아닙니까? 지배자로 나오죠. 이건 스탈린이다. 그거 다 알려져 있는데
조지 오웰이 사회주의자 아닙니까? 사회주의자인데 왜 소련을 비판을 했는가? 그 배경도 좀 알아야 되고, 조지 오웰이 1945년 8월에 동물농장이 발간됐다 하면은 원고는 그 전에 완성이 돼 있었겠죠.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영국하고 소련은 독일에 맞서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을 비판하는 책을 내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나와서 이것도 대박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조지 오웰이 그것 때문에, 그 동물 농장 때문에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좀 편히 살까 했는데 폐결핵이 악화돼 가지고 스코틀랜드, 영국 전체 영토의 그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서해안에 그 주라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을 얻어서 뭐 요양을 하면서 2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사회주의자가 왜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판했는가?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니까 1936년인가요? 일어나니까 유럽 각국에서 젊은이들이 그 사상이 무슨 뭐 진보적인 사상이건 사회주의적인 사상이건 또는 좌파적인 사상이건 공화파를 지원하러 많이 참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쓴 그 소설, 가장 유명한 소설이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아닙니까? 예, 그것처럼 참전을 했어요. 조지 오웰은 참전을 했는데 영국에서 뭐 물어 이제 가가지고 스페인 가서 참전을 했는데, 카탈루냐 지방이죠. 참전을 했는데 여러 정파가 있었습니다. 공화파에도. 예. 거기에 조지 오웰이 속한 정파는 무정부 정파였어요. 무정부주의자 정파. 거기에 참전해가지고 싸웠어요. 뭐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예, 무기도 형편없고 그런데 거기서 부상을 2번 입는데 가장 심각한 부상이 목에 관통상을 당했습니다. 총알이 관통했단 말이죠. 그래서 참호에 있었는지 어떤 벽 뒤에 있어서 숨어 있다가 뭐 밖을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이렇게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조지 오웰이 한 190 넘을 겁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관통당했는데, 여러분 목 관통당하면 대개 사망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뼈가 목뼈 관통당하면 또 반신불수가 되거는데 한 달 정도 병원에 있다가 살아났어요. 예. 뭐 그것 때문에 폐결핵이 악화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고생을 한 겁니다. 하면서 바르셀로나죠. 거기 이제 공화파 지도자나 본부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갔는데 여러 정파가 있는데 거기에 주도권을 누가 잡았냐면 코민테른파, 즉 소련파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소련 사람이죠. 러시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체를 지휘하면서 다른 정파 사람들을 다 숙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파끼리 시가전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뭐 조지 오웰도 체포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걸 간신히 피해가지고 부인이 오죠. 당신 여기 있다간 죽을지 모른다 해서 영국에서 부인이 와가지고 둘이 도망을 가죠. 도주를 해서 이 스페인 북쪽으로 도주를 해서 프랑스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탈출을 하죠. 이 과정에서 소련이란 체제가 문제가 있구나, 이걸 느끼고 소련을 비판하게 된 거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생각을 듭니다. 1984 보면은 그 배경이 영국이에요. 영국.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사라고 부릅니다. 영국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잉속, English Socialism. 그래서 약어를 써서 잉속이라고 하고 영사, 잉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빅브라더가 지배자죠. 그 사람의 초상이 길거리에 다 이제 붙어 있고, 그 잉속 또는 영사 깃발이 길거리에 다 붙어 있고 그런 사회예요. 철저한 감시 사회예요. 그리고 철저한 계급 사회입니다. 계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한 2% 정도가 내부 당원입니다. 그 다음에 한 14% 정도가 외부 당원. 여기에 주인공인 1984의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는 외부 당원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한 84% 내지 85%는 프롤. 이것도 이제 축어를 썼죠.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일반 노동자. 근데 철저한 감시 사회예요. 철저한 계급 사회고.
그래서 텔레스크린이라 그러죠. 1948년에 원고를 완성하면서 텔레스크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참 조지 오웰의 어떤 천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TV 모니터입니다. 우리 이제 벽걸이 모니터처럼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쌍방향이에요. 그걸 집집마다 다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당이 그걸 감시하는 겁니다. 얘가 뭐 하나 집에서. 그 다음에 전할말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또 전달을 해줘요. 이런 텔레스크린이 각 가정마다 있고 건물마다 다 있고 길거리에도 다 있는 거예요. 늘 감시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심지어 산속에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뭐 등산을 간다 그러면 등산 가면서 뭐 친구랑 당을 비판하는 소리를 하면은 그게 다 청취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상경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파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 심지어 자식들도 어린 5살, 6살 난 자식들도 아빠가 당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당을 비판해요. 이걸 고자질합니다. 그러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공포가 지배합니다. 근데 질서는 있죠.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아요. 이 공포는 그런 이제 감시의 공포뿐만 아니라 전쟁의 공포. 이거죠. 거기에 또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내부 당원으로,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죠. 내부 당원으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 잡혀간 윈스턴 스미스를 고문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거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권력에 관심이 있어. 우리는 권력을 장악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우리 목표가 권력이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포, 감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버린 거죠. 두 가지,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온 디스토피아하고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온 디스토피아의 차이가 뭐냐?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멋진 신세계는 뭐 저 쾌락도 있고 뭐 소마도 먹을 정도면 자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주의라는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패턴화된 또는 제한적으로 허락된 행위일 뿐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다. 그건 뭐냐면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4 같으면 계속 세뇌를 시키죠. 무지는 힘이다. 전쟁은 평화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 과거를 지배한다. 그래서 1984의 주인공인 윈스턴 스미스가 하는 일은 기록을 계속 조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허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허위인지 모른다면 그게 바로 무지죠.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아가 없어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어쨌든 먼저 태어나는 것 자체가 남녀 사이에 수정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길러지거든요. 찍어낸 거거든요. 제품이죠, 제품. 그러니까 자아가 없는 거죠. 이거를 디스토피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뭐 잘 알려져 있지만은 멋진 신세계도 우리 이제 번역판이 오래전에 나왔고 그 다음에 1984는 번역판이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토피아 정말 끔찍한 세상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영화로 보면은 여러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고 몇 년 전에 히트쳤잖아요. 정말 논스탑 액션이죠. 예. 그걸 보면은 매드맥스 시리즈가 다 그렇지만은 그거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좀비 영화 보면 무섭죠. 뭐 아무리 주인공이 뭐 총을 사용하든 그 좀비를 없애도 계속 나타나 무섭잖아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그럽니다. 이건 디스토피아하고 좀 틀려요. 하지만 이건 뭔가 무질서 속의 공포입니다. 질서 1984는 질서는 있는데 공포 속의 질서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무질서 속의 공포예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누가 좀비인지도 모르겠고 감염됐는지도 모르겠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질서죠. 보셨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나왔던 좀비 시리즈가 있어요.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밀라 요보비치가 여전사로 나오죠. 이 좀비 영화죠. 그럼 매드맥스하고 밀라 요보비치가 나온 레지던트 이블하고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이 파괴된 거죠. 포스트 아포칼립스. 예. 뭐라 그럴까? 말세 이후 또는 문명 파괴 이후의 세계. 이건 무질서 속의 공포죠. 그래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도 결국은 살기 힘든 세상이다. 해서 디스토피아라고 범주에 포함시키는 분들도 있지만은 요건 구분을 합니다. 디스토피아하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틀리다 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멋진 신세계의 디스토피아하고 1984의 디스토피아로 돌아갑니다. 바탕은 뭡니까?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빅브라더 또는 세계 지배자 포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죠. 근데 하나는 질서 속의 공포고 하나는 질서 속의 쾌락입니다. 틀리죠. 똑같은 디스토피아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쏘말 먹고 남녀 관계를 갖고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디스토피아입니다. 뭐 디스토피아가 온다 그러는데 어떤 디스토피아가 한국에 올 것이냐? 다음 시리즈에 계속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